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양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분양가 미세 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로또 분양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시장은 이를 반영하듯 벌써부터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가까워지고 여름이 코앞인데도 거래 없이 집값이 추락하고 있는데 왜 하필 분양가를 자유로워하는 것일까요?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분양가 난리 났다. 부동산 발칵 뒤집혔다.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돈으로 쌓은 집, 이 거품이 붕괴되고 다 사라지고 증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분양가 상한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다음 달 발표 어떻게 바뀌나. 이제 정부가 야심차게 이거 하죠. 지금 건설사들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들 이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요. 분양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높게 끌어올리려고 지금 분양도 안 하고 있고 버티고 있어요. 왜?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을 아예 폐지한다는 말을 꺼내지를 않았다면 지금 계속 분양이 될 거예요. 그걸 폐지한다고 하니까 자꾸 기다리는 거야. 왜? 고분양가로 때리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가 낮아서 지금 수익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재료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집값 뛴 거에 거의 30%밖에 해당되지 않는 이 자재값이 올랐다고 그냥 주변 분양가하고 똑같이 집값하고 똑같이 분양가를 때리는 거야. 자 보세요. 정부 정책 상한제 폐지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지금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무슨 얼어 죽을 미세 조정입니까? 건설사 편들기죠. 조합원 편들기죠. 자, 분양가 대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가산비 플러스 수익성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개편 분양가 이번에 뭐뭐 집어넣냐면 조합 이주비, 사업비, 금융이자 등등등 이것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단 아직 완전히 나오진 않았는데 건설사하고 조합원 아주 유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특히 강남 이런 데 같은 경우 이제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로또 분양 폐지되는 거죠. 뭐 고분양가 이게 다시 고분양가는 집값 상승을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또 고분양으로 일으켜가지고 악순환이 반복. 건설사 조합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전문 건설사 재료비 38%, 노무비 24%, 외주비 9%. 이 전문 건설사하고 종합건설 그러니까 다른 데 외주를 주로 맡기는 종합건설사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요. 종합건설사 외주비가 44%, 재료비 30%, 노무비 7% 이렇게 보통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건설사 조합 분양 늦추면서 계속 지금 건설사들이 어때요? 분양도 안 하고 지금 버팅기면서 분양가나 빨리 폐지시켜라 이렇게 압박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윤은 원가의 15%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이윤을 뭐 반절 이상 먹으려고 하니 반절 이상 처먹으려고 하니 그게 문제인 거죠. 상한제 폐지는 한마디로 폭리를 취하겠다 뭐 이거밖에 더 됩니까? 물론 재료비가 올라간 건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비의 비율은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땅값이 조금 변수긴 하죠. 분양 대기자 택지비 비중도 높고 이제 이번에는 역으로 여러분들 분양받을 사람들 택지비 비중 높고 건축비에서 재료비 상대적으로 이게 낮기 때문에 분양가를 불필요하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 4년간 집값이 2배나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30% 미만의 공사비 얘를 2배로 같이 올리면 안 되죠. 왜? 얘가 100%가 아니잖아요. 집값이 2배 뛰면 3분의 1 정도 뛴 걸로 하던가 재료비 뛴 거 정도 반영하던가 자재값 인상보다 건설사 폭리 플러스 조합 폭리 하청업체는 그러면 계속 부실 생기에 지금 고쳐야 할 것은 이게 아니에요. 하청업체의 어떤 부실적인 고질병이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 바로 이런 게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 적자 몫을 분양가에서 얻어내려고 하니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건설사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실질 수요층 감소와 금리 인상으로 집값 폭락 위기에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실질 수요층이 감소된다는 것은 뭔 말이냐? 지금 가구 수만 늘어났지 1인 가구, 별로 돈이 많지 않은 1인 가구, 즉 20대, 60대 이상 1인 가구가 주로 증가했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생산인구 감소. 자, 이 실질 수요층이 감소되다 보니까 부동산 수요가 감소됐어요. 그럼 당연히 주택가격이 폭락됐죠. 이렇게 3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 특히 이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 바로 이 금리 인상이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 매도자, 금리 인상은 보유 부담을 증가시켜서 자꾸 팔게끔 유도하게끔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금매가 나오겠죠. 매수자들 보세요. 금리 인상 되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증가해서 매수 수요가 감소돼요. 즉 물량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바로 이 단계를 밟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소액으로 최후의 투자는 언제냐? 이 하락장이라는 것은 알아요.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그런데 왜 하락장에 갭 투자가 이렇게 많이 버는지 이거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매매가입니다. 파란 게. 빨간 건 전세가예요. 이 폭이 크다는 것은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크다는 사이가 크다는 거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원친 거 보세요. 폭이 딱 바짝 붙었죠. 이 바짝 붙었다는 말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갭 투자했을 때 돈이 안 들어가요. 이때는 많이 들어가요. 좀 먼저 이 90년하고 92년은 갭 차이가 최대. 특히 집값 폭등했을 때 집값이 워낙 뛰다 보니까 전세가는 별로 안 뛰었는데 집값이 뛰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커. 90년에서 92년 차이 크네요. 그 다음에 2007년에도 엄청나게 폭등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커.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돈도 많이 들어가. 또 자,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21년, 특히 21년에는 완전 엄청 컸어요. 이렇게. 그런데 집값이 폭락하면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지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붙어요.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 1억 하면 아무것도 투자 못해 서울에다가. 근데 나중에 한 3, 4년 후에 집값이 폭락한다. 1억으로 서울 잡을 곳들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때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4년에 바짝 붙었죠. 완전히.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아파트가. 소액 갭 투자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2014년에서 2017년. 이게 완전 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할 때쯤 그러죠, 주로. 자, 이번에 이제 앞으로 언제 바짝 붙느냐, 이때입니다. 2024년에서 27년. 왜? 집값이 이렇게 폭락하잖아요. 파란 거. 파란 게 지금 집값이고 빨간 게 전세값이에요. 폭락하니까 전세값하고 붙어. 그래서 뭐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지면 지금은 거의 4억, 5억 줘야 갭 투자를 하는데 5억으로 떨어져 버리면 1억 갖고도 갭 투자를 해요. 대단하죠?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2021년 늦게 뛴 곳들과 지방 대부분은 위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아서는 안 될 게 무엇이나요? 여기다 답을 해놨어요. 2020년도 문제지만 특히 21년 또 최근에 막 뛰는 것들. 얘들이 늦게 뛸수록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을까요? 왜 늦게 뛴 것들이 안 좋을까요? 얼마나 안 좋으면 늦게 뛸까요? 다른 것들은 진작 뛰었는데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서 뛸까요? 그게 뭐 호재가 생겨서 이제서 뛴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거꾸로 봐요. 뛴 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호재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다 뛰니까 얘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아세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서울은 전반적으로 위험한 곳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좋아요. 땅이 워낙 좁고 서울로 쏠림 현상이 강하니까. 그런데 서울 굳이 따지면 외곽이, 요즘도 지금 빠지는 거 보세요. 외곽이 빠지잖아요. 외곽이 위험합니다. 지역 노원, 도봉, 강북, 구로, 중랑, 관악, 성부, 서대문, 은평 같은 외곽이 좀 많이 빠질 것 같고, 특징 단기 거품 폭등. 특히 얘들이 20년, 21년에 많이 뛰었어요. 그전에도 뛰었지만 꾸준히 서울은 뛰었지만 이때 많이 뛰었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죠. 근데 서울은 외곽일지라도 장기적으로 아주 전망이 밝아요. 신고가 찍고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외곽을 볼까요? 수도권은 서울과 지방의 한 중간 정도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도권 외곽은 어디냐? 동서남북 봤을 때 인천 전체, 김포, 파주, 고양, 양주, 시흥, 안산, 평택, 오산, 화성, 의정부 이런 곳이 외곽입니다. 특징은 뭐냐? 8년간 안 뛰다가
2020년부터 폭등하거나 또는 뒤늦게 더 21년부터 폭등했어요. 얘들이.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못난이들이 늦게 뛰었어요. 빌라도 늦게 뛰잖아요. 그건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키 맞추기라고 해요. 그거보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얘들은 한 번에 급등해가지고 회복도 늦고 장기간 불안. 즉 지금 예를 들어서 8억짜리가 있다 이 근처에. 한 4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음에 잘해야 8억이에요. 신고가 찍기도 좀 버거워요. 집은 또 진짜 많잖아요. 3기 신도시가. 지방광역시. 광역시 외곽이 특히 위험하고 외곽이 비싼 것들. 세종, 창원, 청주. 잘 보세요. 청주, 전주, 천안, 아산, 진주, 김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속초, 춘천 이딴 곳들. 자, 좀 도시가 크지 않는 그런 도시들이 지금 올해 현재도 뛰고 있어요. 그런 거 잡았다가는 이제 나중에 인구 감소되는 날에는 끝장이겠죠. 차라리 이 지방도요. 미리 뛴 곳들이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아파트 거래 급감은 결국 거래 급감 이꼴 뭐다? 집값 폭락입니다. 거래 급감이 얼마나 이어지느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하락폭이 결정되는 거예요. 보시면 아파트 거래 급감은 집값 폭락이다. 자, 곰발바닥 한번 봐볼까요? 자, 매수 실종, 거래가 급감된다 이 말은 매수자가 없으니까. 두 번째, 매물이 자꾸 쌓여요. 여러분들도 매물이 쌓이면 더 사기 싫어요. 금리, 대출 이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자산 붕괴. 지금 주식하고 가상화폐가 완전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인들 제대로 가겠어요? 이제 불안한 거야. 경기까지도 안 좋아요.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정말 최악이라고 하죠. 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죠. 자, 결론적으로 매수 실종, 심리 하락하고 능력 부족, 매물 적재, 금매가 속출하고 금리나 대출 매입하는데 부담이 되고 자산 붕괴,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가 이미 붕괴됐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데 이건 집값 폭락으로 이어진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재밌는 현상을 가르쳐 줄게요. 아까 갭 투자 얘기도 했는데 이거 꼭 명심하세요. 자, 2013년 대비 2021년 실제 폭등장 보니까 2013년에 재밌는 게요. 3억, 4억, 5억, 6억. 이때는 6억 넘은 것도 없었어요. 별로. 서울에. 서울 평균 집값이 3억대였어요. 지금은 12억대잖아요. 4배 뛰었어요. 서울. 자, 그러면 3억짜리가 지금 얼마 갔느냐? 8억 정도 갔습니다. 자, 1억밖에 차이 안 나는 4억짜리가 12억으로 올랐고, 자, 5억밖에 안 한 게 16억으로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라고 그래요. 누가 5억? 여러분들 가락동에 있는 뭐 쌍용이라든가 사만, 그 다음에 미룡 이딴 것들 다 지금 16억 넘었어요. 걔들 다 5억도 안 갔어요. 6억은 24억으로 뛰었네요. 올림픽 패밀리 선수촌 이렇게 갔잖아요. 1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 뛰는 속도 보세요. 어우, 대단하죠. 이건 앞으로도 그래요. 다음에도 그래요. 즉 하락장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잡거나 갭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빠지느냐. 이렇게 뛸 때는 3배, 4배 뛰는데 떨어질 때는 이제 그만큼까지는 안 떨어지고 반토막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8억짜리가 떨어졌으면 3억으로 안 떨어져요. 한 4억 정도 반토막이니까. 예상 꼭지는 여기라고 치면 폭락장은 26년 정도 보고요. 자, 12억짜리 아파트 6억으로 떨어집니다. 4억이 12억으로 왔다가 6억. 이번에는 16억짜리는 8억. 다 반토막이죠. 24억은 12억. 24억짜리 아까 6억에서 뛰었다고 그랬어요. 6억까지는 안 빠지고 12억. 반토막.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왼쪽이, 오른쪽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오른쪽은 반절밖에 안 떨어졌네요. 얘는 거의 2배에서 4배 뛰었네요. 이쪽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인정을 하고 이건 인정을 안 해요? 그 과거 사례. 자, 80년부터 현재까지, 2022년 현재까지 거의 기간은 다르지만 이렇게 사이클이 비슷하게 왔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 집값 폭등한다. 공공택지 분양가 적용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여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있는데, 자, 이때 김대중 정부 초기 때 상한제를 폐지해버리니까 집값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물론 도중에 한번 적어도 했지만 결국은 또 올라가죠. 거의 꼭지 근처까지 가니까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을 했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는요, 이게 건설사들이 횡포, 즉 분양가를 높게 끌어올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원가 공개를 해야 할 판국에 상한제를 폐지하다니요. 여기 보세요. 상한제 또 폐지하니까 또 폭등하잖아요. 폐지하니까 올라가고 상한제 시행하니까 떨어지고 폐지하니까 폭등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상한제 폐지했는데 왜 폭락을 안 했느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한제가 문제가 아니었어 이때는. 그러니 집값이 폭등한 거죠. 자, 이 폐지된 대로 놔놔야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또 폐지하려고 한다면 떨어질 수 있는 찬스가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더. 여기 보시면 택지비하고 건축비는 이제 공사비도요.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에 뭐 공종, 그 밖에 공사비, 그리고 간접비, 그 밖에 비용. 택지비 같은 경우는 택지 공급 가격, 기간이자, 필요경비, 그 밖에 비용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공택지는 그나마 이렇게 단순하죠. 근데 민간택지는 이제 일반 예를 들어서 조합이 껴있는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곳들은 자기들 맘이죠. 건설사하고 조합원들 맘입니다. 그래갖고 진짜 비싸게 때려가지고 이게 집값이 하락장에는 미분양 넘쳐나는 거고요. 이게 떨이 분양하겠죠 나중에는. 근데 상승장에는 아직은 상승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잖아. 상승장에는 또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건축비 인상률과 허그 분양가 상한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해는 갑니다. 기본적 건축비 인상 계속 2% 이때만 마이너스였죠.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3%까지 지금 약간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땅값에 좌우되는 상한제 분양가. 그런데 건축비가 이번에 전쟁 때문에도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건축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땅값이 더 중요한 거예요. 땅값이.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 그렇게 땅값이 비싼데도 로또 분양 아닙니까? 당첨되면 강남이 제일 돈 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왜 8억씩 분양할까요? 거기는 땅값도 누구 말 맞다는 아주 형편없는데 완전 횡포하는 거예요. 그냥 탐욕. 어디가 건설사가. 지방은 땅값 진짜 싸요. 땅값이 중요한데 그 싼 땅값에 4억에 때려도 될 것 같다가 8억에 때리는 거예요. 그런 데를 또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강남은 달라. 강남은 땅값 자체가 비싸. 어차피 건설 자재는 비슷하잖아요. 어디나. 강남이 반토막으로 분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뭐라 그럴까. 그런데 만약에 강남을 반토막으로 분양 안 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분양한다. 건설사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조합원 아예 그냥 추가 분담도 안 낼 겁니다. 오히려 돈 받을 거려? 그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이 내야지. 자, 여기 보세요. 강남권. 여기 대지비 건축비 비용 보니까 대지비가 훨씬 세잖아요. 그리고 비강남권일수록 이제 좀 비슷하거나 뭐 그렇게 되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 경쟁률이 화성, 동탄, 투나 청라처럼 이렇게 주로 신도시가 많은데 100대1, 82대1인데 상한제를 적용 안 하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완전 쫄딱 망했죠. 34대1. 결국 미분양됐죠. 지역별 분양 물량과 경쟁률 추이. 지금 보니까 경기도가 제일 지금 분양 물량은 많이 왜 신도시 때문에. 그런데 경쟁률은 서울이 제일 세죠. 세종도 셉니다. 물론 집값은 형편없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인천, 경남, 대구, 그 다음에 강원, 경북, 충남, 전북 이런 데가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도시 3.3m당 분양가. 서울 꾸준히 올랐죠. 경기도도 꾸준히 올랐어요.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땅값과 원자재 이거만큼 비스름하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뭐가 아쉽다고 더 끌어올린다 문제겠죠? 보금자리 대출 9억 확대 추진. 지금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 2017년에는 6억 미만 아파트가 거의 60% 가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았어요. 서울에. 지금 보세요. 0%야. 서울이 얼마나 뛰었는지 6억 미만 아파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억으로 추진한대요. 보금자리 대출 70% 해주는 거. 여기 보시면 30년 상환 3억 6천까지 50년 상환 3억 6천 6억 원일 때 이제 9억 원일 때는 4억 1,800 50년일 때는
5억 이렇게 많이. 그리고 지금 원희룡 추진하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법,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이제 추가, DEF, 다주택자 규제,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대책인데 오늘 얘기한 이 분양가 상한제, 6월 중 분양가 산정 기준 조정,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급했나요? 자, 여기 전문가들 쭉 있는데 이 사람들 계속 집값이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자, 역시 알아주는 조선이네요. 자, 어떻습니까? 다 뛴다라고 하잖아요. 뭔 집값이 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자, 약보합을 점치는 사람은 2명이네요. 그리고 이 뛰는,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어디를, 지역은 어디냐? 서울 재건축이나 일기 신도시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집값은 이렇게 지금 GTX 인근 폭락하는 거 보세요. 인덕원 쪽, 평택 쪽, 동탄 쪽. 자, 이제 부동산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마지막 변수인 분양가 상한제 좀 정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풀어 오른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며 장기간 서서히 떨어질 수 있도록 연착륙을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집값 하락을 막는다면 민심의 뜨거운 심판을 맛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